만나서 반갑습니다. 예, 얘기하세요. 늘 부부 갈등이 심하던 오빠가 얼마 전 이혼을 하고 중학교 3학년 아들을 데리고 친정에 들어왔는데 조카가 게임과 학교 부조금과 불량 청소년이 되어가고 있어 갈등이 너무 심합니다. 손자에 대한 정이 없는 아버지는 늘 심한 막말을 하시고 오빠와 조카의 갈등으로 친정이 조용할 날이 없습니다. 몸이 불편한 친정엄마를 딸인 제가 어떻게 도와야 할지 좀 알려주세요. 마음이 늘 친정에 가 있어서 저희 가족에게 늘 미안한 마음이 들지만 머릿속 생각을 버릴 수가 없습니다. 결혼하셨어요? 결혼한 지 몇 년 됐어요? 12년 됐습니다. 옛날부터 이럴 때는 이제 말을 이렇게 이런 것도 써먹어야 돼요. 출가 외인 이런 말 들어봤어요? 네. 친정에는 딱 마음을 끊으세요. 저거에 어떻게 살든지. 왜냐하면 지금 질문자가 아무리 고민하고 아무리 생각해도 아무런 해결책이 안 나옵니다. 그러면 그 구렁텅이에 같이 빠져서 죽는 게 나아요? 나라도 기어 나와서 사는 게 나아요? 응? 그때 저는 늘 몸이 불편한 친정엄마를 마음에서 떠나보낼 수가 없어서. 네네, 이해는 됩니다만은 그런다고 어머니한테 무슨 도움이 돼요? 혼자서 걱정한다고? 안 됩니다. 내가 걱정하면 어머니 건강이 좋아져요? 아니요. 근데 왜 걱정하는데? 제가 조금의 짐을 덜어드리고 싶은 마음이. 어떻게? 자기 어떻게 하면 덜어드릴 것 같아요? 잘- 걱정하면 덜어드릴 것 같아요. 그러니까 끊으라고. 자기가 아무것도 할 수가 없어요. 나중에 어머니 돌아가시면 장례나 잘 치러드리고 또 어머니 병나면 병원에 가서 병원비나 좀 내고 또 방문이나 좀 해드리고 가끔 전화나 해드리고 그러면 돼요. 지금 할 수 있는 거는. 용돈 좀 드리고 전화나 드리고 그리고 그 친정 조카에 대해서 뭐라 그러면 가만히 듣고만 계시고 아 그래요 어머니 네네 알겠습니다 이렇게만 하면 되지. 방법이 없어요. 앞에서 잠깐 얘기했지만은 어린아이의 엄마가 미워하거나 불안하거나 짜증을 내거나 화를 내거나 하면 아이 심리가 어릴 때 어떻게 된다? 불안하게 형성이 되겠죠. 그러면 이혼할 정도로 부부 갈등이 심했다 하는 것은 아기를 가지거나 아기를 키울 때 그 올케가 심리가 매우 불안하고 미운 마음이 있었다는 거죠. 네. 그럼 그 아이 심리가 형성이 됐을 거 아니에요. 그죠? 그렇기 때문에 이것이 이제 씨앗이 돼서 사춘기에 지금 이렇게 싹이 튼 거예요. 이거 어떻게 할 수가 없어요. 그 하려면 이제 아기 엄마가 엄청나게 참회 기도를 해야 되는데 아기 엄마가 없잖아. 네. 그죠? 그래서 그거는 그냥 겪고 사는 수밖에 없어요. 고모로서 조카에게 할 수 있는 일도 없나요? 아무 일도 없어요. 근데 스님 머리에서 생각이 안 없어질 때는 어떤 기도를 하면 제 마음이 좀. 그러니까 내가 할 수 있는 게 아무것도 없다는 걸 확실하게 알면 편안해지지 뭐. 할 수 없는데 자기가 할 수 있는 것 같은 착각을 하기 때문에 이 문제가 해결이 안 되는 거예요. 욕하면 제가 구닥다리 같은 옛날 말 출가 외인이라는 걸 끌고 와서 얘기를 하겠어요. 그건 이웃집 일이고 내 일 아니에요. 그러니까 마음을 딱 끊어야 돼요. 그래야 자기도 건강해지고 자기도 애기 키우죠. 네. 자기가 이렇게 근심 걱정하면 우리 아이는 어떻게 될까? 불안해집니다. 아이도 나중에 심리가 위축이 돼요. 그러면 이렇게 말썽은 안 피우죠. 미워하고 화내고 이래 안 하니까 그냥 심리가 위축이 되니까 그러면 이제 아이도 나중에 활발하지 못하죠. 엄마가 늘 우울하기 때문에. 그러니까 자기가 지금 엄마니까 지금 자기 아이를 먼저 돌보는 게 우선이에요. 우리 아이가 잘 자라려면 내가 뭐 해야 된다? 행복해야 돼요. 네. 항상 생글생글 웃어야 돼요. 그래도 어머니 살아 계세요? 안 살아 계세요? 살아 계세요. 네.
건강이 좀 안 좋으시지만 살아계신다. 그래서 가끔 어머니한테 전화해드리고 어머니 말씀 좀 들어주시고 그 어머니의 힘들어하는데 거기 같이 끌려가서 같이 괴로워하는 어리석은 거예요. 알겠습니다. 그러니까 질문자는 착하기는 하다고 할지 몰라도 어리석어요. 착하다는 건 엄마 걱정하니 착한 거, 어리석다는 거는 구렁텅이에 같이 빨려 들어가니까 어리석다 이 말이에요. 아무 도움이 안 되는 짓을 하고 있다. 바보 같다 이런 얘기. 그러니까 부처님께 절을 할 때 뭐 어떻게 해주세요 이러지만 부처님 감사합니다. 그래도 오빠 부부 보면서 나는 그렇게 안 살죠, 그죠? 네. 이렇게 살 수 있는 거 얼마나 행복해요, 그죠? 그러니까 오빠만 보면 올게가 뭐 나쁜 것 같지만 같은 여자 입장에서 보면 자기 오빠 괜찮아요, 나빠요? 나빠요. 그래요? 그러니까 그건 너무 신경 쓰지 마세요. 알았어요? 네. 그러니까 이제 조카 만날 때 문제다. 네가 왜 이러노? 이러면 안 돼요. 그 아이도 어쩔 수 없어요. 심리가 불안하니까. 아시겠어요? 네. 그만 뭐든지 게임을 하든지 뭘 하든지 그러고 있어야 좀 마음이 놓이지. 가만히 있으면 불안해가 어떻게 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그 누가 이제 하단친다고 어떻게 안 돼? 근데 자기가 집에 데려다 그러면 키울 수 있겠어요? 아니, 없습니다. 어떤 말썽을 피워도 다 감내하고 예수님처럼 자기를 죽인 사람도 주여 저들을 용서하소서 이 정도로 될 수 있을까 없을까? 없습니다. 그러면 손도 대지 마. 그러려면 하고 예수님 정도 되면 하고 관세음보살 정도 되면 손을 떼고 안 그러면 손을 안 대는 게 좋지. 잘 알겠습니다. 그러니까 기도를 부처님 감사합니다 이렇게 저는 그런 불행을 보면서 그래도 저희 남편 마음에 안 드는 구석도 좀 있죠. 그래도 그렇게 생각해 보면 아이고 우리 남편이 이만하기 다행이다 고맙게 생각하는 마음을 내야 돼요. 그래야 우리 아이들이 잘 커요. 알겠죠? 네. 네. 감사합니다. 자신의 행복은 뭐 남편이 죽든 살든 애가 어떻게 되든 장애가 되든 어떤 일이 생기든 그 핑계로 나는 불행하다 이러면 안 됩니다. 이건 자기 인생의 반기예요. 어떻게 되든 그 핑계 대지 말고 나는 뭐 해야 된다? 행복해야 돼요. 어떻게 저런 행복할 수 있느냐? 괜찮아요. 남편이 알코올 중독이다. 그러면 술 먹고 중독되면 병원에 뭐 한다? 입원시켜놓고 또 2달 있다 찾아가라 하면 또 찾아오면 되고 또 한 2달 있다 또 중독되면 병원에 입원시켜놓으면 되고 매일매일 병원에 누워있는 거 간호하는 거에 비해서 이건 수월한 편이요. 수월하죠? 근데 정상적인 걸 생각하면 힘들지만은 더 나쁜 걸 생각하면 하나도 힘든 게 아니에요. 그러고 이제 그걸 조마조마하면 내 인생이 불행해집니다. 사건이 생기면 어떤다? 기도하면서 사건이 생기면 또 그만하기 다행이다 하고 또 처리를 하면 되고. 알았습니까? 그렇게 자기 인생을 행복하게 받아들여야 아이도 이게 공덕이 깃듭니다. 자꾸 근심 걱정하면 더 문제가 악화된다 이러니. 여러분들은 다 제가 이런 얘기하죠. 호강에 받쳐가 요강 깬다. 자기 삶의 기쁨을 모른다. 첫 서두에서 얘기했지만 우리가 이런 좋은 환경, 자연환경 속에서 사는 은혜를 모르고 환경을 파괴하고 우리가 이렇게 내가 밥 먹고 살 수 있다는 이 기쁨을 안다면 이걸 오래 유지하려면 배고픈 사람에게 어때요? 좀 베풀고 병든 사람 베풀고 이렇게 해야 되는 거예요. 우리가 한반도에 좀 평화로움을 유지하려면 위험만 하지 말고 그 독한 마음 먹고 덤비는 상대에 대한 뭐가 좀 필요하다? 이해가 필요하다. 여복하면 저러겠나? 이렇게 이해하는 마음을 낼 때 우리의 평화를 오래도록 유지할 수가 있다. 우리가 조금만 지혜로우면 앞에서 얘기했지만 개인은 행복할 수 있고 가정은 화목할 수 있고 세상은 평화로울 수가 있습니다. 도저히 안 맞았어. 이혼을 한다 하더라도 미워하면 안 된다. 아이고 내가 성질이 더러워서 당신 다 못 맞춰서 아이고 미안합니다. 이렇게 못 사는 거에 대해서 내가 좀 미안해 해주고
알았습니까? 이렇게 헤어져도 헤어져야 돼. 그래야 누가 좋다? 내가 좋다. 이런 얘기. 그런 행복한 생활을 해나가시기 바랍니다. 얘기하세요. 안녕하십니까, 스님. 저의 질문은 이 질문지를 쓰면서도 내가 무엇이 고민인지 한참 헤매이다가 법당에 들어서면서 가장 긴박하고 서울에서 여기 내려오면서도 수없이 많은 생각에 사로잡혔는데 옆에서 질문하고 있는 학생의 질문을 보면서 제 머릿속을 정리하게 되었습니다. 어릴 적 아버지와 어머니의 심한 싸움을 보며 자랐습니다. 술을 드시고 오면 구타와 함께 집안의 물건들을 부수는 아버지 모습과 맞으면서 일하시면서 아버지에게 받은 모든 화를 저와 동생들에게 퍼붓는 어머니가 싫었습니다. 학교를 졸업하고 이러한 환경을 도망치듯 서울로 취직을 하고 지금의 남편과 결혼을 했습니다. 행복하지 않았던 결혼 생활을 지내며 살다가 정토해를 알게 되었습니다. 항상 불안하고 걱정 많고 부정적인 생각과 의심을 하는 제 모습이 답답하고 화가 나 깨장을 다녀왔습니다. 하지만 큰 기대가 있어서인지 다녀오기 전보다 더 힘들고 우울함에 빠지고 무기력함으로 생활을 보내고 있는 제 모습을 옆에서 도반님의 도움으로 불교대학과 봉사를 하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봉사를 하면서도 끊임없이 저의 업식인 남의 눈을 의식하고 갈팡질팡하고 우왕좌왕하는 제 모습에 너무 화가 나서 봉사도 그만두고 불때도 그만둔 상태입니다. 무언가를 선택을 하게 되면 끝까지 끈기를 갖고 하지 않고 잠깐 하다 말고 그러는 제 모습이 너무 화가 나고 두 번째는 지금 큰아이가 중학교 1학년, 초등학교 5학년인데 그런 모습을 보면서 제가 화가 올라오는 제 모습을 보게 되었습니다. 주변에서는 아이와 내 모습을 좀 분리를 시켜서 봐야 한다. 너무 투영해서 보는 거 아니냐. 근데 그게 잘 되지 않습니다. 무엇이 문제인 건 머리는 알고 있지만 그게 마음과 행동에서 제대로 표현이 되지 않고 있습니다. 나눔회장도 다녀오고 명상수련을 다녀와도 끊임없이 더 함몰해지는 제 자신을 보게 되면서 스님의 직강 오늘이 마지막이라는 하나의 끈을 잡고자 여기까지 오게 되었습니다. 근데 자기가 그래 살면서 그렇게 힘들었는데 자기 애들도 자기하고 똑같은 인생의 길을 간다고 생각하면 엄마라서 좀 안타깝지 않아요? 네. 그 옆에 애들 보면서 엄마가 애들을 어떻게 만드는지 옆에 보여주고 있잖아. 그러면 한 여자로서는, 한 사람으로서는 내가 이걸 견디기 어렵지만은 한 엄마로서는 능히 견딜 수가 있어. 한 엄마로서는. 내가 이렇게 되는 건 내가 받아들이지만은 어쩔 수 없이 불행을 이혼을 하든지 죽든지 받아들이지만은 내 아이가 이렇게 되는 거는 엄마라면 막아야 될 거 아니야. 그러니까 자기가 이제 남은 하나의 힘은 모성애밖에 없어. 정말 내 아이는 나같이 살지 않게 해야 되겠다. 이미 늦었어. 중학교 1학년이고 아마. 그러나 지금 각오를 해야 돼. 지금 각오 안 하면 애들 크면 그 아까 옆에 애들 이상으로 지금 문제가 생겨. 자기 이상으로 힘들어. 설령 사춘기 때 그냥 넘어갔다 하더라도 또 아이들 자라면 자기처럼 또 이런 방황을 해야 돼. 그러니까 자기 엄마가 아버지가 술 먹고 때리고 그런다 하더라도 그걸 다 감수하고 아이들을 껴안고 따뜻하게 했으면 이런 일이 자기가 피해갈 수 있는데 엄마도 살기 힘드니까 그걸 못 해낸 거고 자기도 또 힘드니까 또 못 해내는 거고 그럼 아이는 또 자라서 또 그렇게 되는 거고. 그래서 오늘 그냥 한 중생이라고 생각하지 말고 내가 늘 얘기하잖아. 엄마는 신이다. 엄마는 못할 게 없다. 엄마는 자기가 죽어서라도 애들을 살려내는 사람이다.
그러니까 엄마의 마음으로 내 고통을 생각하며 내 아이에게는 이런 고통을 안 물려줘야 되겠다. 이렇게 각오를 단단히 하고 해야 돼. 첫째 해야 할 일은 엄마 아버지한테 감사 기도를 해야 돼. 엄마 아버지 그런 모습은 나한테는 큰 고통이지만 그래도 아버지도 또 그 부모에게 그렇게 자랐어. 그렇게밖에 행동할 수가 없었고 엄마도 또 그 엄마한테 자라가지고 이런 상황에 이렇게밖에 대응할 수가 없었어. 엄마가 내가 어릴 때 보면 뭐 굉장한 사람 같지만 지금 되돌아보면 내 나이 같은 엄마 아니야. 그지? 근데 남편 매일 술 먹고 와서 행패 피우고 하면 엄마가 어떻게 견디겠어. 그러니까 어떠니 애들한테 화풀이 할 수밖에 없었거든. 그런 엄마를 생각해보면 엄마 참 불쌍한 사람이야. 그래도 안 버리고 이렇게 나를 키워준 것만도 너무너무 보통 같으면 버리고 있더니 도망가버리. 요즘 여자 같으면 도망가버리지 살겠어. 아마도 엄마도 아버지 때문에 사는 거 아닐 거야. 애들 때문에 어쩔 수 없이 두드려 맞으면서 고통 겪고 살았을 거란 말이야. 그러니까 그럴 수밖에 없는 아버지, 그럴 수밖에 없는 엄마, 그 속에서 우리를 안 버리고 키워준 거에 대해서 저를 한번 깊이 생각해 보면 미움보다는 어때요? 너무 고마움이 평범한 가정에서 자란 엄마 아빠보다 이런 속에서 엄마 아빠가 나를 키웠기 때문에 엄마 아빠에 대한 더 큰 고마움이 내 속에 일어나야 돼. 그 어려운 속에서도 그 부족한 사람들이 가장 자식 하나 키워보려고 그게 내 속에 절실히 눈물이 날 정도로 느껴지면 내 속에 있는 상처들이 조금 녹아나. 내 속에 있는 상처들이 녹아나게 되면 남편의 어떤 행동도 내가 받아들일 수 있는 그런 좀 힘이 생겨. 그러면 이제 애들 문제도 조금 유연해지고. 그러니까 우선 정말 하루에 한 300배씩 절을 하면서 부모님께 감사 기도를 해야 돼. 그렇게 해야 어떻게 조금 풀릴 수 있을까? 안 그러면 어려워. 자기만 불행해지는 게 아니라 자녀들도 앞으로 어려워진다. 그러면 혹시 부모님께 감사한 마음이 없기에 저의 정체성이나 존재감, 그런 열등의식이 부모님께 감사한 마음이 있고 그게 문제가 아니라 생각은 있을 수도 있는데 마음 깊이 상처가 돼 있기 때문에 자꾸 엄마 아빠의 그 처지를 생각하고 기도하다 보면 내가 그때 엄마가 되고 그때 아빠가 되보면 진짜 그분들이 참 오직 자식 때문에 사는 그런 걸 자기가 느끼게 되고 그럴 때 자기가 엄마 아빠가 자기를 얼마나 사랑했나 하는 걸 알게 돼요. 엄마가. 그런 거를 자기가 절실히 느껴야 자기 가슴 속에 있던 그 상처들이 치유가 된다 이 말이에요. 그 한달이 풀려야 이제 유연해지게 돼요. 그전에는 어려워. 그게 어릴 때 형성된 거기 때문에 고치기가 쉽지는 않아. 그러나 그래도 조금이라도 받아들여지면 조금 나아질 거예요. 일단 절을 한번 해봐요. 감사합니다. 이런 거 보면 남자들 좀 힘들긴 하지만 제발 좀 술 처먹고 집구석에 와가지고 행패 피우고 좀 하지 마라. 아이고 참. 물론 그러고 싶어서 그런 건 아니겠지. 이런 세상 이런 뜻대로 안 되고 그냥 요즘같이 더 답답하고 이러니까 그러겠지. 그죠? 물론 그 부모가 내가 자식이라고 생각하면 이해가 돼. 첫째 남자가 그러지 말아야 되고 두 번째 여자들이 남편이라고 생각하지 말고 그러면 좀 아들이 그렇다고 생각하고 좀 불쌍히 여겨가지고 좀 등도 두드려주고 감싸주면 어때요? 오히려 자식은 이런 일을 안 겪는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이게 대를 이어가면서 뭐 대를 이어 충성한다더니 뭐 좋다고 대를 이어가면서 그렇게 유전 보존을 해 갈라 그래요. 그래서 내 대에는 끊어야 되겠다. 내 후손한테는 안 물려줘야 되겠다. 이 생에서 이건 내 끝내야 되겠다. 이런 좀 각오가 있어야 이게 극복이 되지. 안 그러면 극복되기 어렵습니다. 제일 극복하기 쉬운 방법은 뭘까?
나처럼 이렇게 시집장가를 안 가면 그냥 내 대에서 끝나는 거야. 알았어요? 네, 저는 성장기 때 부모님이 이혼을 하셨는데 엄마는 아빠의 무능력함과 폭력을 피하기 위해 밤늦게 들어오셨고 아빠는 저희들을 키우지 않겠다며 이혼을 하셨습니다. 그래서 10년 동안 엄마 아빠를 원망하며 지냈는데 주변 사람들에게 이것을 들키지 않기 위해서 혹시 제 행동이나 말 속에 가정불화가 드러날까봐 제 생각을 표현하지 않고 참기 시작하며 남들의 눈치를 보게 되었습니다. 20대가 되면서 이 부분에 대한 생각을 많이 하게 되었는데 작년 법륜 스님을 만나게 되며 날 낳아주신 부모님께 감사드리고 건강히 살아있는 게 감사하고 출근할 수 있는 직장이 있어 감사하고 남보다 좋은 조건이라 나는 행복하다라며 치유를 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러며 제 인생을 돌아봤는데 이미 저는 남들을 신뢰하지 않고 방어하는 습관이 생겼으며 괜찮다 싶으면 너무 믿어버리는 성향이 생겼습니다. 그래서 직장에서는 항상 적을 만들고 그 적이 없어지면 또 다른 적을 만들며 친구들을 속 깊게 만나지 못하고 오래 만난 친구가 없고 그 친구들은 제가 편하지 않다고 합니다. 남자친구를 만들 때는 믿음이 안 가. 초반에 너무 재기만 하다가 시작도 못한 적이 많습니다. 이렇게 평생을 살기는 싫고 고치고 싶은데 법륜 스님의 말씀을 듣고 싶습니다. 네, 이미 제가 여러 번 얘기해서 다 알겠죠. 근데 엄마 아빠가 결혼했을 때 엄마 몇 살이었어요? 21살이요. 자기는 지금 몇 살이에요? 25이요. 그럼 자기가 지금 결혼한다면 남편하고 갈등이 생길까 안 생길까? 생길 것 같아요. 그 엄마는 내가 어린 아이 내가 볼 때는 어른이지만은 엄마 입장에서 보면 아직 어리석은 사람이야. 그러니까 마음에 안 들면 싸울 수도 있는 거고 그래서 못 살면 이혼할 수도 있고 여기 질문하는 거 다 지금 못 살겠다고 저 이혼하겠다 저러잖아. 그죠? 근데 내가 지금 25살인데 자기가 결혼해가 30살이 되거나 40살이 돼서 보면 똑같은 문제가 생길까 안 생길까? 생기겠죠. 근데 여기서 중요한 것은 모든 사람이 다 그래요. 근데 이제 자식이 볼 때 엄마는 무조건 자기를 보호해야 된다 이런 생각을 하니까 아까도 얘기했잖아. 엄마 아빠가 안 싸웠으면 하는 건 모든 어린이들의 바람이에요. 근데 이 세상은 우리의 바람이 다 이루어질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여기서 중요한 거는 내 바람이 이루어지지 않았다 하고 볼 때는 엄마 아빠가 원망스럽고 그런데 엄마 아빠가 싸우고 이혼함에도 불구하고 나를 키워줬잖아. 그죠? 그런 측면에서 보면 엄마 아빠 굉장히 고마운 존재예요. 왜? 남 같으면 키워주겠어요? 안 키워주겠어요? 안 키워줄 거 아니에요. 그래도 내 엄마니까 이혼하는 정도까지 어려움에 처해도 자식을 버려야 키워요. 키우잖아. 그죠? 그러니까 그 자기 인생, 엄마 아빠의 인생을 쳐다볼 필요가 없다. 나하고 관계에서 볼 때는 어떠냐? 나를 키워줬기 때문에 고마운 자다. 그래서 엄마 아빠 감사합니다. 엄마 아빠 감사합니다. 엄마 아빠 키워줘서 감사합니다. 이렇게 기도해서 자기를 치유하는 거예요. 이거는 이혼했기 때문에 문제가 아니에요. 이혼한 부모 밑에도 엄마가, 이혼한 아내가, 즉 엄마가 자식들을 키울 때 엄마 아빠를 미워하지 않고 그냥 자식을 편안하게 키우면 저렇게 아무 문제가 없고 또 반대로 자식이 엄마 아빠가 싸우더라도 그건 문제고 나는 키워줘서 고맙다는 마음만 내면 아무 문제가 없어요. 근데 어린애는 어려서 안 되고 아내는 약해서 안 되고 이러니까 이게 악순환이 되는 거란 말이에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남편이 어떻든 아기를 가진 여자는 그런 거를 자식한테 영향을 안 주도록 해야 돼. 근데 우리 수준이 그게 안 되니까 안 줄 수가 없잖아. 그래서 자식을 해치고 사는 거란 말이에요. 또 어린애는 엄마 아빠가 어떻게 살던 건 엄마 아빠 인생이고 나는 거기서 키워만 주면 되는 거예요. 시장에서 파는 강아지는
주인이 밥만 먹으면 되는 거지. 어느 집에 데려가던 상관이 있어요, 없어요? 상관없어. 그러니까 여러분들 어릴 때 젖을 먹고 자란다 하면 소젖이 사람 젖이든 이 여자든 저 여자 젖이든 저만 먹으면 되는 거지. 그게 꼭 누젖이어야 될 이유가 뭐가 있어요? 그런 것처럼 내가 잘하기만 하면 되는 거지. 그 뭐 저 둘이 싸우면서 나를 키웠던 뭐 저거야 뭐 화목해서 나를 키웠던 나는 잘하기만 하면 된다. 이렇게 생각을 해야 돼. 근데 어릴 때는 그 생각을 못 하니까 상처가 되는 거예요. 나이가 들었으니까 이제 그 생각을 하니까 고맙게 생각하면 치유가 되는 거예요. 그런데 어느 정도 이게 의식상은 치유가 되는데 어릴 때 그 불안했던 심리가 있기 때문에 감정적으로는 안 되는 거예요. 그것처럼 이거 이해는 이제 되지만은 내가 어릴 때 사이했던 그게 이미 습관화돼 까르마가 돼 있기 때문에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남자를 만날 때 아버지 같은 그런 자꾸 두려움이 나도 모르게 이성적으로 아니라 그래도 나도 모르게 못 믿는 게 자꾸 있는 거예요. 그래서 연애 정도는 되는데 결혼 얘기 나오면 두려운 거예요. 또 엄마 같은 고생할까 싶어서 엄마 아빠 같은 상황이 될까 싶어서 그리고 이거 극복하는 건 해보는 수밖에 없어요. 이번에 연애를 이번에 결혼을 목표로 하지 말라는 거예요. 내 이 불안한 심리를 극복하는 수단으로 이 남자가 한번 사귀어 보는 거예요. 그러면서 내 감정이 일어나는 걸 관찰하는 거예요. 이거 극복이 잘 안 됐네. 이렇게. 그러니까 연애를 해봐요, 그냥. 해봐, 그냥. 해가 연습이라고 생각하고 해봐. 결혼이라도 해봐. 한번 해보고, 연습해보고, 이혼하고 다시 해가 그다음부터 잘 살면 되잖아. 뭐 문제예요, 그게. 무슨 말인지 아시겠어요? 그래서 이혼했다는 말 듣기 싫으면 뭐만 하면 된다? 동거만 해보면 되지. 애기만 안 가지면 돼. 근데 애기를 가지면 안 돼. 연습하는데 애기는 가지면 안 돼. 애기를 딱 가지면 연습을 끝내야 돼. 그래서 연애를 해봐요. 그냥. 100번 질문하는 것보다 한번 해보는 게 나아. 하면서 이렇게 체크해보는 거예요. 그냥. 연습 삼아. 내가 이런 게 불안하구나. 내 어릴 때 형성됐다니까 이래서 내가 남자를 못 믿어 하는 거구나. 이렇게. 그래서 엄마한테는 뭐하고 부모한테는 감사기도 하고 그 다음에 나머지는 그냥 연습해봐. 두 번째 질문은 네. 저희 오빠가 스스로 독립을 했는데 네. 엄마가 어렸을 때부터 오빠한테 집착하는 경향이 있어서 네. 주도적으로 삶을 살게 도와주지 못하는 면을 봐왔습니다. 네. 근데 엄마가 오빠한테 반찬을 갖다 주라고 자꾸 하는데 네. 제가 그 집착하던 엄마 모습이 생각나서 말로는 법률 선생님 어쩔 수 없어. 그건 왜 그러냐면 남편하고 이혼해서 키웠기 때문에 심리적으로는 이성적으로는 자식이지만 심리적으로는 뭐다? 아들을 남편으로 삼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거기 집착이 될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호르몬의 밑에 있는 아들한테 시집가지 말라고 하는 이유가 그런 거예요. 그 무조건 가면 안 된다는 게 아니라 그러면 두 여자가 되지 않습니까? 그죠? 그러니까 그 고부간의 갈등이 심해진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머니가 주면 가지고 가다가 그냥 버려버렸어요. 그러면 돼. 자기가 먹어버리든지. 그리고 오빠는 가능하면 이런 어머니로부터 멀리 떨어지는 게 좋아. 오빠 인생을 위해서는. 엄마는 이제 그걸 극복하려면 이제 자식으로부터 집착을 끊어줘야 자식이 잘 된다는 걸 아니까 엄마가 깨달음장 갔다 오든지 이렇게 해서 자식으로부터 독립하도록 해줘야 돼. 근데 엄마가 법륜 스님께 멸치 한 통도 안 되냐고 여쭤보고 그랬는데 버리는 건 제가 메리치 한 통도 안 돼. 메리치 대가리 하나도 안 돼. 엄마한테는 뭐라고 말을 해야 되죠? 메리치 한 통도 안 되느냐 하니까 스님 물으니까 메리치 대가리 하나도 안 된다 그러고 그렇게 얘기해 주세요. 정을 딱 끊어줘야 돼. 그리고 일체
간섭을 하지 말고 결혼한 뒤에도 절대로 며느리 뭐 도와주고 그럴 필요가 없어요. 정을 끊어주는 게 제일 좋아. 어떤 사람이 부부가 돼가 같이 살 때 비록 어머니라 하더라도 시어머니라 하더라도 자꾸 가까이 오면 여자는 부여자라는 개념이 생겨요. 질투심하고는 좀 다르지만 어쨌든 자기 가정의 방해꾼이다, 간섭꾼이다 이런 생각이기 때문에 부부 갈등의 요인이 됩니다. 그래서 가능하면 관여 안 하는 게 좋아. 동물을 보세요. 일단 딱 자립해가 나가면 새끼 살림에 간섭을 안 합니다. 간섭을 하면 이제 자식도 안 되고 자기도 무겁고 그러죠. 여기 다 지금 간섭하는 나이 든 사람들은 다 간섭하는 사람들이에요. 그래서 자기 인생 자기 스스로 무겁게 만듭니다. 20살이 딱 넘으면 손 떼버려야 돼요. 그래야 내가 내 인생을 그 나머지 50 이후 내 인생을 자유롭게 살 수 있는데 거기에 집착해서 70, 80까지 무거운 짐을 지고 살아야 되거든요. 그러니까 엄마한테 가서 메리치 대가리 하나도 안 된다 그러더라. 이렇게 얘기했어요. 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네. 제가 사귀는 남친이 자꾸 집에 가거든요. 착하고 성실하고 말 잘 들어주고 배려심이 많은데 주말에 1박 2일 같이 지내고 싶은데 밤에 잠을 설치고 잘 못 자서 집에 가서 잠을 자고 와요. 남친이 운전을 못해서 제가 1박 2일 데이트를 하려면 태우러 가고 오고 4번을 실어 날라줘야 해요. 운전을 못하는 이유가 고속도로에서 타이어 펑크가 나서 뒷좌석에 부모님을 태웠는데 사고로 죽일 뻔했다고 운전을 안 하는 거거든요. 네. 보니까 부모님 뭐 형제자매 조카들한테 너무 잘하고 가정적인 것 같아서 네. 좀 어떻게 제가 잘 해보고 싶은데 좀 소심하고 왜 저한테 불편함을 느끼는지 좀 제 남친한테 제가 이런 면을 되게 싫어하지만 좀 좋게 얘기를 하고 싶은 조언 말씀 부탁드립니다. 내가 톡 그럼 울밑에 호박 떨어지는 소리를 알아듣는 센스가 있는 사람인데 지금 한참 얘기를 해도 요점이 뭔지 모르겠어. 자, 요점이 알겠다는 사람 손 들어봐. 긴장을 해서 그런 것 같아. 예. 그 구체적으로 자기가 좀 부끄러워서 처녀라서 얘기를 잘 못하나 구체적으로 남친을 데리고 집에 데려다가 좀 자고 싶은데 뭐가 어떻다고? 아, 예. 제대로 말씀드리겠습니다. 1박 2일로 데리고 온다는 건 자고 싶다는 거 아니야? 아니, 주말에 1박 2일 데이트를 하잖아요. 금요일 날 일 끝나고 피곤하니까 자고 토요일 날부터 만나서 토요일 날 데이트하고 잠 자고 일요일 날 또 데이트를 하잖아요. 아니 그래 토요일 날은 각자 집에 갔다가 예. 일요일 날 다시 또 만난다는 거요. 일요일 날 토요일 날 저녁에는 같이 보낸다는 거. 저는 1박 2일을 같이 지내고 싶은데 같이 있을 때 잠을 못 자서 누가? 남친이 아 자기가 같이 있으면 잠을 못 잔다고? 예. 얼마나 못 살게 굴면 잠을 못 자겠어. 아니요, 제가 손가락도 안 나고 같이 자자고 멀리 떨어져 자는데 좀 상대가 소심하고 제 눈치를 엄청 많이 보고 좀 평소에 그래서 밤에 여자가 어떻게 없는 할까 이유가 싶어. 있고. 그래 겁을 내나. 아니 남자가 그러니까 어른 아이 같이 좀 어린애 같이 소심해서 좀 미성숙됐다 그럴까? 집돌이에다가 그래서 가정적이길래 이런 애를 만나면 평생 싸울 일이 없겠다 했는데 제일 문제점이 저랑 있을 때 좀 불편해한다는 거. 예. 그랬어. 그런 심리를 갖고 있는 남친한테 좀 더 편안하게 어떤 마음을 가지면 불안하지 않겠다. 스님이 조언 좀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근데 저기 연애 상대로는 어떤지 몰라도 결혼 네. 상대로는 별로다. 그래요? 실제 결혼을 하면 네. 두 부부가 네. 비중을 부부한테 많이 둬야 되거든. 네. 근데
계속 결혼한 뒤에도 집에 시어머니, 가고. 그 다음에 가족들, 형제들 이렇게 하면 자기가 그걸 처음부터 딱 인정하고 그걸 다 인정하고 결혼을 하면 몰라도 그걸 인정 안 하고 결혼을 하면 지금은 뭐 내가 결혼 아직 안 했으니까 그 상관 안 하는데 결혼하면 이걸 가지고 시비하면 소심한 사람이 있으면 오래 못 살아. 대범하면 막 이혼하자 이렇게 하든지 안 그러면 가족관계를 끊든지 결론을 내는데 이 사람은 아내 만나면 아내 말 듣고 또 그런가 보다 또 집에 가보면 또 부모 말 듣고 그런가 보다 이래가 중간에서 피말라 죽어. 매년 살다가 죽으면 뭐 시집하면 더 가지 이렇게 생각하면 괜찮은데 근데 썩 그게 이렇게 착실하고 우유부단하고 이런 사람은 뭐 괜찮아 마음대로 하기에 괜찮아 보이지만은 이 결혼해서 살아보면 좀 답답해. 어떻게 생각하는지 모르겠어. 아니 뭐 그 자기 선택이야. 네. 선택이니까 뭐 그거는 어쩔 수 없는데 지금 자기가 뭘 원하고 이 남자한테 그냥 가정적이라고 절대로 대가정적이긴 한데 소가정적이지는 않아. 감사합니다. 어떻게 하겠다는 거야? 아니 지금 결혼에 대해서 조언이야. 이 토요일 날 저녁에 좀 데리고 놀고 싶은데 이게 지금 잘 안 돼가 어떻게 해야 좀 나하고 저녁에 좀 잠을 잘 잤까 이게 걱정이야. 아니요, 저는 그 사람이 굉장히 가정적이고 착하고 해서 신랑감으로 괜찮겠다 이렇게 생각을 했는데 그게 영 아니었구나. 신랑감인데 밤에 잘 때 자기하고 안 자고 자꾸 도망가고 하면 괜찮겠나? 저는 소심해서 그런 무슨 트라우마가 있는지. 그건 조금 모르지. 그거는 이제 자기가 연구를 해봐야지. 뭐 때문에 그런지 안 본 내가 잘할까? 주말마다 만나는 자기가 잘할까? 자기가 좀 연구를 해보면 아 어떤 트라우마 때문에 저렇구나. 안 그러면 병원에 가서 상담을 해보든지 해서 아 이런 트라우마가 있으니까 내가 이걸 어떻게 해야 되겠다. 그건 자기가 좀 연구를 해야 돼. 네. 그것까지 공짜로 그냥 자기하고 살 사람을 자기는 아무 노력도 안 하고 난 나하고 살 사람이지도 않는데 그 내가 그걸 도와준다. 나는 그런 바보 같은 짓은 안 해. 자기가 노력을 열심히 해도 해결이 안 될 때 조금 도와주는 건 나도 할 수 있는데 자기 지금 아무 노력도 안 하고 있잖아. 그걸 여러 번 시도를 해봐야지. 얼려도 보고 달래도 보고 협박도 해보고 밤에 한번 급습도 해보고 여럿을 해보면 이 남자가 격렬하게 반응하는 때가 있어. 네. 무슨 말인지 아시겠어요? 네. 착한 남자가 갑자기 막 짜증을 내고 막 그런 건 그러면 이제 여기에 트라우마가 있구나. 이걸 찾아야 된단 말이에요. 아시겠어요? 네. 여기도 찔러보고 저기도 찔러보고 여기도 찔러보고 저기도 찔러보고 이렇게 하다 보면 깜짝 놀라는 부분이 있단 말이야. 여기에 급소구나. 이렇게 딱 자기가 찾아서 이제 그럼 그걸 어떻게 치유할까. 이제 그렇게 하는 걸 그런 구체적인 걸 가지고 나한테 딱 물으면 이제 조금 도움이 되는데 막연히 그냥 스님 요 배가 이쪽이 오른쪽이 좀 아파요. 이래야 내가 그 무슨 병이다 하는데 그냥 몸이 아파요. 어디 아프니? 만신이 아파요. 어디? 전부 다요. 이러면 내가 뭐라 그러겠어? 막연하게 얘기하지 말고 자기가 연구를 좀 해. 자기하고 살 사람인데 사전에 연구를 좀 해놔야지. 그냥 가정적인 게 좋다. 그래서 통째로 먹으려고. 자기가 봤을 때 가정적이면 좋다 할 때는 제 엄마도 제 아들이 좋까 안 좋까? 좋아하죠. 그러면 이 우유부단 아들은 자기 만약 어떤 결정적인 순간에 자기 편 들까 엄마 쪽으로 갈까? 그러게요. 그러게요. 그러니까 엄마 편. 그러니까 그런 경쟁을 안 하겠다. 네. 이 사람의 장점이 그런 거니까 그건 내가 다 인정을 하겠다. 이렇게 이제 자기 정리를 해야 돼. 이 남자를 이렇게 바뀌면 하겠다. 그건 불가능해. 이대로 두고 이런 좋은 점과 이런 문제점을 다 내가
껴안고 같이 살겠다. 이렇게 해야 되는데 자기는 지금 자기 좋은 것만 딱 빼먹으려고 그래. 네. 그러면 나중에 이제 반가시 알밤만 딱 빼먹고 가시는 안 찔리려고 그래. 그러면 이제 진짜 찔려. 잘 알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안녕하세요, 선생님. 네. 예, 저는 동생 문제로 인해서 정문즉수를 많이 보다가 올해 가을 불대생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그 공부하면서 제가 스스로 제 문제를 좀 해결해 보려고 하는데 네. 스님께 이렇게 질문 드릴 수 있는 기회가 2번이 있었는데 사실 가서 많이 후회했거든요. 그래서 오늘 좀 용기를 냈습니다. 왜냐하면 동생이 이제 결혼을 하면서 올케가 생겼는데 올케가 아기를 낳고 이렇게 생활하는 모습을 보니까 아기를 낳고 아기 그 목욕시키는 거는 완전히 동생 차지가 됐고 뭐 여러 가지로 뭐 토요일 뭐 주말 되면은 동생한테 아이를 맡겨놓고 올케가 친구 만나러 나가고 그 다음에 또 뭐 갑자기 저희 식구들이 동생네 집에 갈 일이 있었는데 갔는데 친구 만나러 갔더라고요. 근데 저희들이 왔다는 소리를 듣고도 밤늦게 술 먹고 새벽 1시 반에 들어오더라고요. 근데 이거는 분명히 제 일이 아니라 또 남의 인생에 참견하는 그거에 속한다라고 생각을 하면서 그래도 가족이고 동생인데 이렇게 평생을 보지 않고 지내는 거는 또 아닌 것 같기도 하고 그래서 이거를 어떻게 저는 사실 동생이 행복하는 게 제일 우선이거든요. 그리고 제가 화가 그 일을 생각을 하면 자꾸 화가 이렇게 올라오더라고요. 그래서 그 올케나 동생을 만나기 이전에 제가 좀 화가 나지 않는 그런 상태에서 편안하게 얘기할 수 있는 상태가 되면 만나야 되겠다 생각을 하고 지내면서 지금 2년 반 정도가 지났거든요. 근데 어떻게 해야 할지는 사실 잘 모르겠습니다. 다른 거는 스님을 만나면서 뭐 남편과의 문제나 그다음에 언니와의 문제나 이런 거는 정말 많은 도움을 받고 제가 잘 이렇게 발전해 나가고 있구나 하는 걸 많이 느끼고 있습니다. 근데 아직 동생 문제에 대해서는 어떻게 해야 될지 잘 모르겠어요. 그래서 좋은 말씀 듣고 싶어서 왔습니다. 자기는 결혼했어요. 네. 자기가 결혼했으면 남편이 자기 동생처럼 해주면 자기 얼마나 좋을까? 어떻게 생각해? 네, 물론 굉장히 좋겠죠. 근데 왜 그래? 그 여자는 좋은 남편 만나서 이렇게 자유롭게 살고 있잖아. 얼마나 많은 여자들이 그런 남자 만나기를 원하는데. 자기 동생 훌륭한 남자니까 자기 동생이 훌륭한 남자 되는 게 좋지, 훌륭한 남편이 되는 게 좋지, 못된 남편이 되는 게 좋나? 근데 우리 인간 심리가 네. 이게 이상해요. 예를 들어서 내가 시어머니가 딸내집에 갔는데, 참 엄마가 딸내집에 갔는데 지금 저 예군 것처럼 딸은 아직 침대에 자고 있고, 사위가 일어나가지고 간단하게 밥을 해가 애들 챙겨가 학교 보내고, 그러니까 이제 딸이 부지시 일어나가 이제 같이 밥 먹고 같이 출근을 하는 거 보면 친정 어머니 보기 좋을까 안 좋을까? 보기 좋겠지. 근데 만약에 시어머니가 와가 이 꼬라지를 보면 어떨까? 눈에 불이 나겠죠. 내가 어떻게 키운 아들인데 이렇게 할 수 있느냐, 이런 문제. 딸이 친정에 와가 쉬면서 전화하면, 딸은 친정에 와서 한번 보세요. 그래서 자기 뭐 초등학교 친구, 남자친구한테도 전화하고 중학교 친구한테도 전화하고 대학 친구한테도 전화하고, 야, 차 한잔 마시자, 오래간만이다, 이런 거 할 때 어머니가 볼 때 별 문제 아니잖아. 늘 그렇게 해왔던 거잖아. 옛날에 결혼하기 전에도 그렇게 해왔고, 결혼했다고 그게 달라질 일이 없잖아. 그런데 시댁에 와가지고 며느리가 전화해가지고 자기 대학 남자친구 전화해가 어떻게 지내노? 야, 차 한잔 마시자, 술 한잔 하자, 뭐 초등학교 남자하고 연락하고, 그러면 시어머니가 눈에 어떻게 되겠어?
똑같은데, 똑같은 사람인데, 그러니까 보는 관점에 따라 이렇게 다르다. 그러니 내가 시어머니가 됐을 때는 며느리를 딸처럼 봐야 되고, 아시겠어요? 내가 내 딸네 집에 갔을 때는 누처럼 봐야 된다. 며느리처럼 봐야 된다. 아시겠어요? 딸네 집에 갔을 때는 오히려 야단을 쳐야 돼요. 그래도 그렇게 하면 안 된다. 이렇게 해야 되고, 며느리 봤을 때는 오히려 아이고 둘이가 잘 살구나. 그래도 우리 아들을 내가 잘 키웠다. 왜? 내가 저런 영감 만나기를 얼마나 고대했나, 그지? 내가 영감한테 저런 사랑을 못 받았는데 그래도 우리 아들은 지가 아빠 못한 것 같대요. 아빠 못한 거 다 잘하고 있구나. 아이고 착하다. 내가 아들 하나는 잘 키웠네. 이렇게 생각을 해야 된다 이 말이에요. 자기는 여자이면서도 벌써 남동생을 더 가까이 생각하니까 이런 게 꼴 보기 싫은 거예요. 자기 여동생이 만약 이렇게 한다면 물론 그래도 잔소리 좀 하겠지만 이렇게 기분 나쁘지는 않다. 동생한테 야, 너 이거 좀 심한 거 아니야? 이렇게 얘기하지. 이렇게 기분이 나빠가지고 꼴보기 싫다 가지도 않고 이런 일은 안 생긴다. 그러니 첫째, 자기는 나하고 아무 상관없는 남의 집안에 간섭을 한다. 독립된 집안인데, 그러니까 그 내 동생인 거는 그 옛날 어릴 때 내 동생이고 이미 이거는 어떤 여자의 부인 하나의 독립해서 가족을 이뤘기 때문에 거기는 어떤 간섭을 해도 안 된다. 살든 못 살든 도움을 요청할 때만 의견을 말할 수 있지 어떤 간섭을 해도 안 된다는 게 첫째고, 두 번째는 자기가 여자로서 이 문제를 제기하는 것은 온당치가 않다. 지금 모든 사회 여성들이 아까도 했잖아. 우리 사회 남녀 평등 지수가 세계 115위 된다. 그러면 가사노동부터 이런 것들을 나누어 쓸 수 있어야 되고, 그리고 이렇게 여자도 결혼해도 자유롭게 생활할 수 있는 권리가 있다. 그런 측면에서 우리 동생은 고생한다 이래 보지 말고 앞서가는 남자다 이렇게 봐야 되고, 자기가 부러우니까 질투를 해서 그런지는 모르겠는데 심보가 내가 보니 더럽다. 아시겠어요? 네. 그러니까 이 어머니들이 항상 모진 시어머니 밑에서 이 배운 며느리가 또 모진 시어머니 된다 이런 말 있잖아, 그죠? 그러니까 늘 우리는 여자로서 어릴 때 살면서 약간 차별을 받아놓고 자기도 애 낳으면 또 남아를 선호하고 여자를 차별하잖아. 그러면 이 여자들이 정신을 차려야 된단 말이야. 내가 차별을 딱 받아 이거 아니다 싶으면 나는 역차별까지는 안 하더라도 어때요? 똑같이 키워버리면 한 대 이게 딱 끝이 나는데, 이게 대를 이어서 내려오는 이유가 바로 이게 까르마라는 거예요. 그게 나쁘다 하면서도 배운 게 그밖에 없기 때문에, 배운 게 도둑질이라고, 배운 게 그밖에 없기 때문에 자기도 그대로 하는 거예요. 군대 가면 똑같아요. 군대 가면 위에 상사가 기합을 많이 주는 사람 밑에 배운 훈련병은 지가 상사 되면 어때요? 똑같이 기합을 많이 줍니다. 항상 기합 줄 때 하는 말이 야 임마 이건 기합도 아니다 임마, 우리 받은 거에 비하면 그게 무슨 자랑이라고. 그러니까 이거는 아주 앞으로 우리가 가야 할 평균 수준이다. 과한 수준이 아니다. 지금에 비해서는 과해 보이지만은 평균 수준이고, 그러니까 그건 걱정할 필요는 없다. 첫째, 이렇든 저렇든 이 방향이 아니더라도 남의 인생에, 남의 가족에 간섭하지 마라. 두 번째, 이 얘기 들어보면 그거는 앞으로 우리가 변해가야 할 사회의 모습이지, 그건 자기가 역방향으로 생각하고 있다. 다만 한 가지 이유로, 내 남동생이라는 이유로 지금 아까 그 친정어머니 생각하듯이 그런 사고방식에 불과한 거다. 세 번째, 보기 싫을 수는 있어요. 그래서 안 가는 건 자유예요. 근데 안 가야 할, 그건 자기 성지 심보가 더러워서 안 가는 거지,
올케가 미워서 그런 거는, 올케가 문제가 있어서 그런 거는 아니다. 그럼 가서 동생 얘기 보고 있으면 같이 놀고 동생하고. 올케가 없는 게 좋지 않나? 그래야 동생을 내하고 둘이만 놀 수 있지. 그 남 식구 옆에 붙어 있으면 귀찮잖아. 그러니까 거기부터가 뭐 커피도 갖다 주고 뭐도 갖다 주고 뭐도 갖다 주고 이렇게 한여로 부려먹으려면 있어야 되는데, 어차피 그 올케도 한여가 아닐 바에야 내가 가서 둘이 만나는 것보다 내 동생만 만나는 게 좋으니까 가는데 아무 문제가 없고, 있으면 뭐 좋고 없어도 그만이고, 내가 가는데 그게 눈꼴시럽다가 안 갈 이유가 없지. 안 가면 누 손해다? 나만 손해지. 내가 가족관계를 내가 끊는 거지 거기가 문제가 있는 게 아니다. 저거가 어떻게 살든 그건 자기들의 자유예요. 만약에 저런 사람이 이제 문화가 다른 중국 같은데 가보면 난리 나겠죠. 중국은 어떻게 한다 그런다? 다 남자가 밥하고 한다고 그래 얘기했죠. 여자는 똑 누워가 있다가 밥 다 남자가 준비해가 밥 먹으라 그래도 마저 간다고 안 와요. 아시겠어요? 부르러 3번 4번 가도 안 오는데 뭐 마저 간다고. 여자는 그런 문화가 다르단 말이에요. 그래서 중국에 있는 우리 조선족 여자들이, 한국 남자들은 이게 얼마나 이게 권위주의적이에요. 그래서 중국 남자를 선호할 것 같죠. 근데 또 안 그래. 이 업이란 게 무서워요. 근데 왜 뭐 한국 사람이 외국인하고 사는 거다. 그건 같은 중국 안에 살기 때문에 중국 남자한테 결혼하지 뭐 때문에 이런 한국 남자한테 결혼하냐. 그러니까 이렇게 자라서 그런지 그런 중국 남자를 보면 남자 같지가 않다는 거예요. 아시겠어? 내가 이게 다 물어봤어. 연길에 살면서 남자 같지가 않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것도 업이거든요. 어릴 때 남자가 어떻다는 인상이 아버지 하는 거 보고 이렇게 인상이 박혀 있으니까 남자가 보기다 이렇게 하고 있으면 남자 같지 않게 보인다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 한국 남자들은 그럼 이렇게 권위주의적이고 이렇게 하면 꼭 나쁜 것만 있는 건 아니에요. 중국 남자들은 대신에 그러니까 또 다른 일은 또 안 하는 게 있겠죠. 그죠? 한국 남자들은 집안일은 이렇게 또 안 하지만 또 딴 건 또 잘해야 안 해요. 또 가부장적인 그런 게 있는 반면에 또 뭐 가장이라 그래가 또 책임의식은 또 있어요, 없어요? 있잖아. 그래서 우리가 이제 남자들도 가장이라는 책임의식을 좀 내려놔야 돼. 이게 너무 무거워서 사는데 힘들어요. 그래서 서울역에 가면 여자 홈리스는 없잖아. 좀 남자만 있잖아. 가장 역할을 못하니 나오가 그렇게 하는 거예요. 대신에 남자들도 이제는 어때요? 권위주의를 좀 내려놓고 커피도 끓이고 설거지도 하고 밥도 좀 하고 애도 돌보고 이렇게 해야 돼요. 그 남자들이 목에 힘주면 늙어서 외로워요. 왜? 아이들이 저부터도 내가 있어 보면 항상 가면 어머니한테는 깍듯이 인사 안 해도 아버지한테는 해야 안 해요. 가면 탁 가서 이렇게 꿇어앉아가 절을 하는데 거기 얼마나 오래 앉아 있어요? 길어야 10분, 20분이에요. 왜? 거기서 눕지도 못하지, 담배도 못 피우지, 술도 못 먹지. 그러니까 아버지한테 가서는 형식적으로 인사만 하고, 그 다음에 이제 어머니 계시는 이제 안채 가가지고 어때요? 어머니하고는 누워 있어도 되지. 아시겠어요? 어머니 있는 데는 술도 먹어도 되지. 담배는 요즘 안 하지만 옛날에는 담배도 피워도 되지. 그러니까 거기서는 하루 종일 있는 거예요. 그럼 사랑방에 있는 영감이 위에서 막 웃음소리가 나고 이러니까 시골집을 얘기하는 거예요. 혼자 앉아있으니 심심하니까 이제 하고 이제 올라옵니다. 올라오면 아버지가 올라오면 우선 담배도 치워야지, 술도 못 마시지, 누워있다가도 벌떡 일어나야지. 그렇게 애들이 불편하니까 조금 있다가 다 이래 나가버려요. 그러면 안방에 영감 혼자 떡 앉아있는 거예요. 다 나가버리고. 그러면 이제 어머니가 뭐라 그래요? 아니 첨지가 사랑방에 있지 왜 안방에 올라왔냐고 야단 맞고 내려가고. 그러니까 젊을 때는 좋은데 늙으면 외로워져요. 권위주의적인 사람은, 스님들도 너무 지나치게 막 권위주의적이면 늙으면 안 와요. 젊을 때는 막 패기가 있고 힘이 있고 돈이 있고 이러니까 하지. 그래서 늙으면 외로워요. 그러니까 영감이 혼자 살면
나중에 며느리나 딸이나 모시기가 힘들어요. 왜? 밥상도 차려줘야지. 늘 모셔야 되잖아. 근데 시어머니든 어머니든 친정어머니든 늙어 있어도 다 밥을 하면 방청소라도 좀 하고 뭐 설거지라도 좀 하고 애기라도 돌봐야 안 돌봐요? 다 도움이 되니까 시어머니 모시는 거는 그렇게 힘 안 들어요. 다만 문제는 잔소리가 문제죠. 저런 잔소리를 하기 때문에 문제란 말이에요. 그 시아버지는 대신에 잔소리는 안 하거든요. 그래서 남자들이 이게 외롭기 때문에 이게 명이 일찍 죽는 거예요. 왜냐하면 혼자 못 사니까 늙으면. 여자는 늙어도 혼자 살아. 시골 가보면 할머니는 다 늙어도 혼자 사는데 남자는 혼자 못 살아. 혼자 못 사니까 늙어도 자식이 돌봐든 할머니가 누가 하나 생기든 이래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존재 가치가 없으니까 죽는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래서 평균 수명이 떨어지는 거예요. 7살이나 차이가 나요. 평균적으로. 그래서 제가 시골 할머니들 데리고 늘 봄, 여름 놀러 가는데 다 75세, 80 넘으면 영감 있는 사람이 11명 정도밖에 안 됩니다. 아시겠어요? 전부 혼자 사시는 분들이. 내가 늘 그러지. 혼자 사요. 얼마나 좋아. 이 늙어가지고 그 시봉로 그만해야 되잖아. 그지? 그런데 그렇게 늙어도 영감은 또 받아 먹으려고 그래. 잔소리하고. 그래서 천덕꾸러기라니까. 그래서 이사 갈 때 떼놓고 간다는 소리가 있잖아. 그러니까 이 권위주의라는 게 좋은 게 아니다. 좋아 보이지만은 좋은 게 아니에요. 그래서 우리나라는 남자들은 이 권위주의 목 힘주는 걸 내려놔야 되고 대신에 또 남자들은 지나치게 책임을 져야 된다는 의식이 있어요. 그래서 그것도 내려놔야 돼요. 직장을 잃으면 아이고 애들하고 모아가 내가 직장이 잃어졌다. 그러니 지금까지는 용돈이나 뭐나 이렇게 썼는데 직장이 내가 아빠 구하는데 직장에 시간이 걸리니까 그때까지는 우리 조금씩 줄여서 전략해서 쓰자. 이렇게 공유를 해야 되는데 절대로 말 안 해요. 자기 권위 떨어진다고. 그래서 직장도 없는 게 가방 들고 서울역 앞에 출근하고 그러다 보니 술 먹게 되고 그러다 보니 이제 알코올 중독이 되고 이렇게 되는 거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자기는 시누이가 저기 시어머니 역할을 하려고 한다. 그래서 옛날에 때리는 시어머니보다 말리는 시누이가 더 밉다는 얘기에 딱 맞는 사람이 돼가지고 정신 차려요. 정신 차려. 그러고 가는데 전념하지 말고 그냥 가고 남 살리면 관여하지 말고 내 동생하고 살아주는 것만 해도 뭐다? 고맙다. 누가 와가지고 자기 동생 같은데 애 놔주고 그래 살겠어. 그러니까 살아주는 것만 해도 고맙다. 요즘 여자 잘못 건드리면 다 가버리고 없어. 그러니까 아이고 살아주는 것만 해도 고맙다. 아이고 살아주는 것만 해도 고맙다. 가서 좀 늦게 들어오더라도 술 한잔 먹고 오더라도 살아주는 게 고맙다. 이렇게 생각하면 이뻐 보여요. 알았죠? 스님, 저기 가부장적 저기는 그런 거는 저도 바라지는 않지만 한 번은 동생네가 와서 식당에 가서 밥을 먹는데 제가 아는 분이었거든요. 그 식당 주인님이. 근데 아기가 되게 순했어요. 그러니까 그 주인 아주머니가 아기가 순하다 하니까 올케 입장에서는 아기가 순하다 하니까는 좀 기분이 안 좋았나 봐요. 짜증이 좀 났나 봐요. 근데 그거를 좀 세대 차이라고 할 수 있을까요? 그 마음은 이해를 하겠는데 거기에서 막 드러내서 이렇게 막 짜증난다 그러고 이런 말을 하더라고요. 그래서 내가 그런 남의 얘기 듣지 마라. 예, 어떤 근데- 아까 저기도 봐 성질내는 여자 있잖아. 그 수준에 비하면 괜찮은 근데 거예요. 스님께서 그 가치관은 갖고 있대 고집은 하지 말라고 하셨잖아요. 그래서 그 말이 좀 가슴에 와 닿더라고요. 그래서 아주 좀 잘못되고 버릇이 없는 행동을 했을 때 같이 이렇게 생활을 하면서 그걸 같이 좀 생활할 일 없잖아. 한 번씩 보면은요. 자기 남편도 관두란 자기하고 같이 살 일 없으니까 신경 꺼. 그래서 제 생각에는 그런 거는 좀 얘기를 하면서 고집은 하지 말아야 되는 건가? 얘기도 사실 하지 마. 얘기도 하지 마. 그 동생한테도 네 바보야, 네가 네가 뭐 잘못 났다고 그 마누라한테 그래 죽여서 하니 이런 소리 하면 돼. 그 말은 이혼하라는 얘기밖에 아니야. 네, 알겠습니다. 결혼시켜놓고 또 이혼시키지 말고 네. 그냥
도와줄 수 있으면 도와주고 그렇게 마음을 그렇게 삐딱하게 써도 그 집 생활에 영향을 받아. 네, 알겠습니다. 그러니까 네. 오히려 동생을 격려해줘야 동생도 그렇게 힘든데 살지. 그러다가 누나까지 네가 여자한테 네가 뭐 못났다고 그래 여자한테 그렇게 사나 이렇게 얘기하면 이제 동생도 이제 터져가지고 못 살겠다 이래 나오면 어떡하려고 그래. 어디 가서 또 딴 여자 구해줄래? 네, 애가 그래서 둘이나 얘기 안 했습니다. 얘기 안 할 뿐만 아니라 마음에서 확 마음에서. 던져야 돼. 네, 마음에서. 알겠습니다. 예. 네, 고맙습니다. 이해는 돼요. 내 남동생한테 시집와가 저런 식으로 하면 기분 나쁠까 안 나쁠까? 이해는 돼요. 우리 아들한테 며느리가 저러면 기분 나쁘고 이해는 돼요. 그러나 그것이 이제 내 입장이지 입장을 반대로 만약에 여동생이 올게 여동생이 와가지고 그렇게 하고 있는 형부하는 거 보면 좋아 보일까 나쁘게 보일까? 좋아 보이겠지. 물론 이제 얘기하겠죠. 언니 그 좀 너무하다 그래도 이렇게 얘기하겠지. 그럼 그 여동생이 올게 여동생이 얘기하는 그런 마음으로 얘기를 해야 돼. 아이고 형부 참 좋네. 그래도 언니 그 좀 너무한 거 아니야. 에이 그게 언니 이게 좀 너무하다. 이렇게 얘기하는 그거는 아무런 질투나 미움이 없이 그냥 근데 자기는 입만 뻥긋하면 그거는 사달이 나게 돼 있어. 아시겠어요? 그래서 스님도 우리 가족 문제에 대해서 얘기할 수 있나 없나? 없어. 가족 문제는 가족은 나를 스님으로 안 보기 때문에. 그러니까 옛날에 저는 이 인간 심리의 원리 그렇게 되면 그 마음이 자식한테 어떤 영향을 주는지 잘 알잖아요. 그러니까 처음에는 가족이면 오히려 더 걱정이 되잖아. 그래서 형수가 조금 마음을 잘 못 쓰는 것 같아서 아이들이 걱정이 돼서 내가 형수 그렇게 하면 애들한테 안 좋은데 내가 이랬어요. 그랬더니 딱 한다는 소리가 제가 그렇게 못된 여자예요? 정신이 번쩍 났어. 아시겠어요? 그러니까 여러분들한테 얘기하듯이 이렇게 얘기했다가 아무한테는 그렇게 얘기했다가 그러니까 이게 할 때 해야 돼요. 내가 가족한테 그렇게 얘기하는 거는 안 맞아요. 그게 아무리 객관적으로 맞는 얘기도 이 상황, 내 처지에서는 말하면 안 돼요. 제 말 이해하셨어요? 그러니까 그게 올게 여동생이 할 때는 괜찮은데 자기는 그보다 더 부드러운 소리 해도 안 돼. 그거는 말의 효과가 없어져요. 안 하는 게 훨씬 나아. 알았어요? 저거 하겠다 내가 꼬라지고. 저렇게 마음에 꽉 차가 있는데 저걸 어떻게 안 하고 배기겠어. 안 만나니 다행이지만 만나면 하지. 절대로 하면 안 돼. 어떤 얘기 아무리 좋게 해도 그거는 상대에게 좋게 받아들여질 수가 없는 관계다. 처지가. 내가 집안 식구한테 특히 예를 들면 여동생 같으면 얘기해도 돼요. 무슨 말인지 아시겠어요? 근데 안 돼요. 딱 바로 그거는 나쁜 효과가 나요. 정신 차려야 돼요. 저 위험하다. 말하겠다. 오늘 딱 잘 질문해서 오늘부로 딱 끊어야 돼요. 생각 확 안 바꾸면 분란을 일으킬 소지가 있어요. 잘 들었어요? 네, 재밌었죠? 네, 유익했어요? 네, 재미도 있고 유익하고 이래야 돼요. 그래야 꼭 먹고 알 먹는 격이 돼요. 근데 지금까지 이 설법이나 설교는 재미가 없어요. 유익하기는 한데. 그래서 앉아가 다 졸고 있고. 코미디 프로그램은 재미는 있는데 유익하지가 못하니 듣고 나가면 허전해요. 근데 그래서 이게 반쪽인데 이제 진리의 길이라는 것은 재미도 있고 유익해야 돼. 재밌다는 건 지금 좋다는 거고 유익하다는 건 나중에 좋다는 거예요. 지금도 좋고 나중도 좋고 너도 좋고 나도 좋고 이러는 것이 진리의 길이다. 그러니 이 진리를 너무 어렵게 생각하지 말고 우리 삶을 행복하게, 윤택하게, 자유롭게 만드는 게 진리다. 그래서 예수님 뭐라고 하셨어요?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하리라. 이렇게 말씀하신 거예요. 그렇게
자기 인생을 행복하도록 자유롭도록 이끌어가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